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국채금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트리플 악재에 빠진 글로벌 경제 상황, 국채 물량 폭탄을 두고 벌이는 한판 승부라는 썸네일로 영상 2개를 올려드렸었죠. 제목만 보면 세상 망할 것 같지만 그런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최근에 트리플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트리플 악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고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리플 악재라는 것은 일본의 긴축 이슈,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증가, 피치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인데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이미 꽤 많은 양의 국채를 찍어냈고 앞으로 더 많이 발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바로 강등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긴축을 하는 중이죠. 이렇게 되면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엔화가 일본 국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에 투자되어 있는 일본 자금이 다시 회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연준도 요즘 안 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악재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 금리라고 했습니다. 트리플 악재 외에 다른 악재도 많습니다. 단순히 국채의 수요 공급 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국채 금리를 끄집어 올릴 수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7월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9월까지 감산을 유지한다는 발표를 했고 상황에 따라 감산 조치를 연장 혹은 확대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원유 공급을 계속 줄이겠다는 것은 국제유가 상승 요인입니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0%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수치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의 기저효과, 역기저효과 이런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위쪽 그래프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고요. 아래쪽은 전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는 쭉 하락하면서 현재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죠? 매월 0.1%, 0.3% 이 정도의 소폭 상승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산유국의 감산과 함께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8월 달에 발표될 7월 물가와 9월 달에 발표될 8월의 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미국의 클리버랜드 연은에서는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조사해서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위쪽은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 전망치, 아래쪽은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정리된 것입니다. 앞으로 전월 대비로는 0.4%, 0.6% 이런 식으로 꽤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로는 기존의 3%가 아닌 3.4%, 3.9% 이런 식으로 다시 물가가 4%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다시 내려준다고 다들 김칫국만 마시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가가 다시 튀어버리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겠죠. 올리지는 못할지라도 현재의 고금리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는 곧 국채금리 상승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미국 국채를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오히려 국채를 사기는커녕 국채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일본 중앙은행도 앞서 설명드렸듯 앞으로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정확히는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다면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는 곧 미국 재정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재무부는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자 비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렵게 되고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피치가 한 방 먹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채를 더 찍어내기에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파월은 높은 국채 금리를 늘 경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인데요.
작년 하반기 때 영국에서 경제 위기가 한 번 왔었죠. 이와 함께 영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서로 손잡고 미친 듯이 올랐었죠. 그때 당시 미국도 엄청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12월쯤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국채 금리가 피크를 찍고 뚝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4%가 넘어가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국가 재정이 위험할 수 있는데 내가 힘 좀 써서 낮춰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비둘기스러운 멘트를 하나 던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10년물 국채금리가 4%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죠.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빌 에크먼의 국채금리의 숏배팅, 연준의 양적 긴축, 일본의 긴축, 재무부의 국채 발행 증가 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채금리와 관련하여 하나증권에서 좋은 보고서가 2개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에 대해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2개의 보고서를 분석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회사채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그럼 돈을 땡겨서 성장해야 하는 흔히 말하는 성장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나스닥 성장주에게는 악재가 되겠죠. 그렇다면 현재 이런 식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다가는 앞으로 증시가 어려울 수 있는데 과연 국채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버티면 되냐? 우리는 이것을 미리 유추해 보겠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조금 어렵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과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시장으로부터 돈을 땡겨 쓰고 있는데요. 만기가 짧은 재정증권 발행 잔액이 이미 18% 수준입니다. TBAC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의 권고 범위 상단에 근접한 수치이죠. 그래서 앞으로 재무부는 단기채보다는 중장기채 위주로 발행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인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오른 것입니다. 앞으로 3분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3분기 때 장기채 발행 예정 금액이 1,58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최근 양적 긴축으로 매월 평균 417억 달러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동안 7, 8, 9, 3개월 동안에는 1,251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 흡수가 나올 예정이죠. 이것을 합산하면 2,830억 달러 정도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 지급준비금이 3,200억 달러 수준이니 이게 9월 말에는 2,900억 달러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이 돈을 찍어내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사줘야 국채금리도 내려가고 은행의 지급준비금도 올라가는데요. 코로나 때 그랬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연준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어떻게 보면 팔고 있으니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과거 양적 긴축 시기에 은행의 지급준비금 감소와 함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이것을 확인했고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유추해봤습니다. 과거 2017, 2018년 양적 긴축 시기 때에는 지급준비금이 10억 달러 감소 시에 10년물은 0.23bp가 상승했었네요. 그래서 이 속도를 현재에 적용하면 2023년 9월 말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48%, 거의 4.5%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9월 말 이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찍어버리면 증시는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고 인식하면서 다시 반등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5% 국채금리는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죠. 9월 20일에는 연준회의 FOMC가 열립니다. 혹시 이때까지도 국채금리가 진정되지 않으면 연준 입장에서는 양적 긴축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가가 의미 있게 내려와야 하는데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앞으로 물가가 다시 오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와야만 이런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3%까지 낮춰놨는데 다시 위로 튀려고 폼을 잡고 있죠. 도대체 2%라는 타겟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그래서 경치 좋은 잭슨홀에서 세계 여러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여서 우리 2%가 아니라
3%로 목표치를 높이는 게 어때? 이러한 논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을 약하게 해도 되겠죠? 이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나오면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8월 달에는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채금리가 오른다 해서 무조건 증시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녹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요. 파란색이 미국의 S&P 500 지수, 미국의 주가 지수입니다. 작년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미국의 증시는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증시는 반대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느낌이 달라요. 올해 3월부터는 미국의 국채금리와 미국의 주식이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국채를 엄청 발행하면서 돈을 땡겨 써서 그 돈을 다 태워서 경제 성장에 엄청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도 전 분기 대비 3.9% 성장한다.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한 나라가 3.9%나 추가적으로 성장한다. 이것은 엄청난 성장치이죠.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미국 증시가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지만 금리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강등도 한번 맞았고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약간은 주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는 국채금리를 더욱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